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후속 조치로 추진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조사가 내일 2차 공론화 500인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주요 장면은 내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 10분에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14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여론과 민심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긴급 지시 등 전국에 대한 현안을 분석해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일탈을 넘어 민주당을 상대로 한 불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까지 나오는 등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맹비난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암호화폐소 상장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내부자 정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김 의원 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 공세 전선도 넓혔습니다. 김 의원 개인 일탈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집중된 코인 투자와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의 P2E 방식 투자 합법화 주장 등 세간의 의혹에 정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자체 조사론 실체 파악이 어렵다며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 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되는데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터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태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까지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민주당 의원으로서 김 의원의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코인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많은 MZ세대들이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봤는데 김 의원이 막대한 자금으로 시세를 조종한 의혹도 제기돼 민심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당이 신뢰를 잃을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당에 이런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느끼셨을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반감, 불편함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본격화된 당내 자체 진상조사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실과 위법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이해 충돌 여부는 추후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1차 목표로 하는 것이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 청년층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일요일로 예정된 쇄신 의원총회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민주당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코인 거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쇄신 의원총회 이전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방역으로 국민 고통을 더할 때도 국민들은 방역 지침을 지켰다며 엔데믹 선언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재난안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의원 24명이 내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3회 한일 의원 친선 축구 경기 참석을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국민의힘 21명과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2명, 정의당 유호정 의원 등 24명의 여야 의원은 오늘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지난해 일본 의원들이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경기에선 한국이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오염수 대 오염 처리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시찰단 원전 오염수에 대한 시찰단이 이제 파견되지 않습니까? 네. 파견이 되는데. 이 오염수의 용어를 놓고 이 오염 수냐, 오염 처리 수냐 이런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시찰단의 성격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적인 시찰인지 견학 수준의 그런 이제 뭐 시찰단인지 놓고 우리와 그 일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틀 만에 이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우리 시찰단의 오염수 방류 설비를 소개하고 안전하게 방류할 것이라는 설명 정도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밝힌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검증인데 이를 미리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됐다고 국회 외통위에 보고를 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일이 2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인데 현장 점검을 준비하기에는 좀 시일이 촉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실제 체류 시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겠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이제 일본 간의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셨고 또 이제 국내 상황에서 보면 또 여야 간에도 입장이 이제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수정해야 한다. 이 주장을 놓고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도 입장이 다르고 여야 사이에도 입장이 다른데요. 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성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염수 정화 장치를 거쳐서 이 국제법 기준치 이내일 때 방류를 하는 만큼 네. 오염 처리수다.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을 했는데 이 처리수라는 용어는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일본에서는 그 예전부터 그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기해달라 이런 그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 공영방송에서도 처리된 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오염수 발언을 두고 일본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찰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 정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만큼 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용어 사용을 놓고도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데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그 오염수 용어를 이제 쓸 텐데 영어로 오염수, 처리수 각각 좀 어떻게 쓰나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오염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컨테미네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컨테미네이티드 워터 또는 이제 웨이스트 워터 이렇게 쓰는데 우리 정부는 컨테미네이티드 워터를 이제 주로 씁니다. 또 그리고 외국 매체들은 후쿠시마 워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본 정부와 매체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처리된 물, 그러니까 트리티드 워터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용어를 둘러싸고도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뜻의 이제 차이가 민감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이제 그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이슈픽도 들여다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코인 조사단 가동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투자가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이번 주 내내 여파가 있었는데 네. 결국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논란, 그 논란이 되는 포인트부터 간략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투자 시점입니다. 좀 시점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2021년 1월에 재작년이죠. 주식 매각 대금으로 위믹스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밝혔는데 네. 이 위믹스 코인이 상장된 것이 바로 2022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이라고 했는데 상장은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발생하고요. 네. 또 당초 알려진 약 80만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요. 또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처음에는 440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원금 9억 8천만 원을 먼저 회수를 했고 이 남은 코인의 잔액이 9억 1천만 원 가량이라고 나중에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 가상자산의 그 과세 시점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 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점, 이런 점들을 두고 이해 충돌 여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애초에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켰으면 이번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이 빠진 것은 이 관련법의 제정이 늦었기 때문인데요. 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어제서야 이제 겨우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돈이나 증권 같은 재화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재산 목록에 넣을 수 없었던 건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앞둔 국회에서 이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4급 이상의 공직자 및 공직자 후보자는 부동산과 현금, 또 예금, 증권과 채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그리고 주식과 특허권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의 경우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이제 가상자산이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상자산은 $1,000 이상 보유하거나 네. $1,000면 한 100만 원 조금 넘겠죠. 그리고 가상자산을 통해서 $200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한 2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또 EU, 유럽연합 역시 지난 2020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서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가상자산의 일일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관련 입법의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지적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김재원 1년, 태영호 3개월입니다. 네, 징계 수위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 징계 수위를 발표했는데 당원권 정지입니다. 김재원 의원
최고가 1년이고 태영호 의원이 3개월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두 의원은 이제 징계 결과, 징계 수위 이제 차이가 나는데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가 결정적이었다. 뭐 정치적 해법을 뭐 한 거다. 이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요일 밤에 이제 4시간의 논의 끝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죠. 그리고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뭐 태영호 의원의 경우는 뭐 많이 들으셨지만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제주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발언, 그리고 민주당을 종교 집단 JMS에 빗댄 SNS 글 등이 징계 사유가 됐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등의 발언이 당의 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태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리 사퇴를 하면서 징계 수위가 좀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태 의원은 3개월 정지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 공천 가능성이 열리게 됐고요. 뭐 김 최고위원은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는 것은 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명이 이제 뭐 좀 빠지게 되면 최고위원 자리가 이제 두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 자리는 향후 어떻게 좀 채워지게 되나요? 네, 이 징계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걸위가 아닌 사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내년 5월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게 되고요. 또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석이죠. 걸 위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쯤에 뭐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선관위를 구성하고 뭐 후임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는 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태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가 걸위 그 한 자리만 채워지게 된다. 네. 그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2차 500인 회의를 끝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편 시민참여 공론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원 정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주요 과정은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전원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조사가 내일 2차 공론화 500인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원 정수, 전국과 권역으로 구분된 비례대표 선출 단위와 병립형, 연동형의 의석 배분 방식, 개방형, 폐쇄형 명부 작성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후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이와 연계된 의원 정수 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지난 1차 때와 동일하게 시민참여단 500인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을 미리 학습하고 전문가 발제 등 패널 토의, 질의응답과 분임 토의의 수기 과정을 거칩니다. 주요 수기 과정은 국회 방송과 KBS에서 생중계됩니다. 공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여야가 전원이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안을 이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본회의 의결 또 정개특위 확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두 번에 걸친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결과는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됩니다. 정개특위는 이어 사전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 주요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별도 발표합니다. 이 밖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선 300명 의원 전원을 상대로 선거제 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는데 다음 주 설문 결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야의 단일 선거 법안 논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선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어제는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선거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8%포인트였지만 의석수 차이는 2배 가까이 났다는 겁니다. 또 선거제도로 인해 여야가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야에 쓴소리도 했습니다.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켜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전장으로 쓰려고 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줄고 비례성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전원위에서 의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선호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도시, 서울시라든가 6대 광역시 정도는 지역 대표성보다는 나라 전체의 국방, 외교, 경제, 교육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중대형 선거구로 뽑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 만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여야와 국민,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가는데 4년 중임. 근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많으니까 예산 심의권이라든가 조약 체결 비준권 이런 것들을 국회와 같이 권한을 좀 나누자는 얘기. 이 밖에 김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보육시설을 찾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세탁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복지 분야에서 더 촘촘하게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보육시설에 세탁기와 컴퓨터 등을 전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희망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망라한 정치평론가 모임인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방송협회와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보수가 보수를, 진보가 진보를 비판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정치평론가협회는 앞으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각종 출판물 등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김남국 방지법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금지하는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여러 차례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또는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처벌하기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김 의원이 이해충돌 관련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실제로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처벌이나 강력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법의 부차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정보 취득 용의를 아니 그게 아니라 행위 태양이 뭐냐고 강요 방인데 이게 어떤 태양이냐고.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야 된다.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즉 미공개 정보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결국 처벌 대상 기준에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같은 해 5월 18일 제정됐습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이해충돌 등이 입방아에 오르자 바로 어제였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용의 핵심은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입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직자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 도입을 촉구했고,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아직 방치된 채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법 개정에 합의한 만큼 심사 속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노트였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 이슈를 분석하고 여론과 민심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성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 소감 어떠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강아랑 앵커와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또 네. 여론과 민심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네. 코너를 마련하셨다고 여론입니다. 했는데 네, 앞으로 여론과 민심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저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베테랑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제일 든든할 것 같아요. 저는 현안이랑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저 자체도 조금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파이팅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 사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새롭게 들어온 소식부터 안기령 대변인께 여쭙도록 할 텐데요. 자,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체 진상조사와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감찰이 진행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앞서 민주당은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보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윤리감찰은 윤리감찰단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감찰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뒤에는 윤리심판원이라는 곳에 징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과 윤리 감찰 이렇게 투 트랙으로 민주당이 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심판하고 또 살펴볼 예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네. 되는군요.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민주당 청년 인사들이 김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하자면서 김 의원을 향해서 이 의혹이 맞을 경우에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자, 같은 청년 정치인 입장의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수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김남국 의원님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신 행보들을 조금 보면은 SNS를 통해서 구멍난 운동화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매일 라면만 먹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업로드하면서 조금 그런 모습들을 많이 어필해왔던 네,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작년에 그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도 1위를 했었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매도 매수 시점 또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좀 많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급락했던 그 2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80만 개를 보유한 거는 내부자에서 정보가 조금 유출된 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게임 업계에서 로비가 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범주 안에 김남국 의원을 두고 본다면은 이제는 뭔가 시간 끌기 아니면은 뭐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소명하고 검찰의 조사도 좀 받고 그러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조금 더 명쾌하고 빠르게 해명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빨리 유감 표명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에서 각각 진상규명과 윤리감찰을 할 예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인데 또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번 일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다만 언론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언론에서 투자의 신, 투자의 귀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번 사안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회의 빠른 변화에 좀 제대로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 입법이나 제도가 미비했던 점,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점은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뭐 언론 보도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가 좀 포함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전수조사 들어가야 한다. 모두가 그 공개해야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먼저 최수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 지금 그 권익위랑 감사를 지금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 조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검찰 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뭐 금융이나 뭐 아니면은 그 일단은 그 금융이나 주식 이외의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이게 드러날 수 없도록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직접 본인이 밝혀야 할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고를 한 뭐 의원이 없었던 건데
국민적 여론이 커진다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진다면 전수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 이제 제기된 의혹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1년 그리고 3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요. 좀 다릅니다. 그죠? 기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징계를 받았는데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를 재개하면서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합당한 것 같은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도부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징계 수위가 합당한지 아니면은 지도부 리스크가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리위에서는 결정을 냈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고 이것을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어제 김기현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최고위원 공석이 2자리나 되었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로 인해서 거리를 하게 되어서 이 한석에 대한 선거를 다음 달 9일까지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새로운 최고위원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을 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달 것 같다라는 네. 의견 주셨고요. 근데 망원의 수위로 따지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내려진 징계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출마 금지를 당했고요. 네, 본인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출마 금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에게는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총선 출마가 가능한 정도의 그 징계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태영호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돌출 발언과 돌출 행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좀 정치적 플리 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차례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 징계 날짜가 미뤄진 게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영호 의원이 혼자 잘못을 뒤집어 쓰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윤리위 징계는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좀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충분히 제기가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 과정에서 바지 당대표를 앉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천 개입 녹취록부터 뭐 이번에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태영호 의원의 1인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은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삼권 분립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고 범죄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로 끝낼 일은 아니고 수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대변인께서 역설을 하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할 거다 아니면은 다음 총선 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알고 있는 김재원 의원님은 이준석 전 당대표처럼 그렇게 당을 향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실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서 살아 돌아오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실까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쏟아낸 역사 관련 망언은 사실 본인이 스스로 했던 한 달간의 자숙 그리고 이번에 내려진 1년간의 당원권 정지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가 정말 간절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 여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안과 관련한 말씀 두 분과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청년 정책과 관련한 두 분 생각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민생 현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첫 행보로 가족 돌봄 청년을 만나서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그 가족 돌봄 청년과 관련한 실태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그 청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김기현이 간다 첫 행보로 가족 돌봄 청년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데 그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 아니면은 정신이나 실체적인 질병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14세에서 34세 청년이나 이렇게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케어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청소년과 청년들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약 900명 정도가 돌봄이나 생계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돌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즉 좀 저소득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날 발표를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보통 가족을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울감 유병률도 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오전에도 성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지고 빨래 봉사활동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게 민생을 직접 발로 뛰어서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읽히고 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가족 돌봄 청년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긴 이유 역시 이 좀 발상의 전환을 활용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설계와 가장 역할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진짜로 된 복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좀 비춰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요, 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김 대표가 말하는 이 맞춤형 지원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이 맞춤형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일부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뭐 구별로도 사실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강남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많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입장은 이를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는 것을 조금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성인 돌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쉽고 이 돌보고 있던 가족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실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미 벽이 너무 높게 쌓여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부수고 재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과 학업, 생활고까지 이렇게 삼중고를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장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도와준다든지 그 급여 체계를 조금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긴급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민정 그리고 서영석 의원이 각각 그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지원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최수지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미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좀 1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현장 행보로 인해서 다시금 좀 관심을 환기한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런
표에서 아까 나왔던 그래픽에서도 알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조사 대상에서 만 13세 미만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가족 돌봄 아동은 지금 사각지대에 지금 그래프 보니까 만 14세부터 네네. 34세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네요. 네, 만 13세 미만 아동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도 좀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서영석,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지원 법안은 이런 지원 대상 연령의 하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영석 의원은 국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 주요 내용을 좀 보면 만 34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서비스, 상담과 교육, 취업과 자립 지원,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법안들이 최근에 좀 발의가 됐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좀 본회의를 통과해서 가족 돌봄 청년들이 좀 건강한 그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봄 청년들이 주당 21.6시간을 할애한다고 하고 평균 돌봄 기간이 무려 46.1개월에 달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청년 정책과 실제 이 청년들의 삶에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먼저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저는 제가 직접 청년 정치인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상당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생물학적으로 청년에 속해서 청년 정치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청년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주소를 보면 상당히 일률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처럼 진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턴하는 제스처가 보여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청년 본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 지역구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를 이번에 신설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응시료 없이 조금 국가 시험에 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피부 밀착형, 괴리 제로형 이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당 정이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믿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역구 홍보까지 해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최수지 의원님 지역구처럼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390개의 2023년도 예산을 전수조사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그리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끊었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상층 청년의 부동산 구입은 좀 도와주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돈 모을 여력이 있는 소수의 청년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 받았던 것처럼 청년 정책과 실제 청년의 삶에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청년의 심정을 모른다, 청년들의 현실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가족 돌봄 청년 정책을 앞으로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 따로, 정책 따로, 예산 따로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제대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좀 전수조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맞춰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좀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올바르게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금 드린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덧붙이신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심저격, 지금까지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과 함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비롯해서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